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교수에게 물어봐. 두 번째 에피소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첫 번째 영상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들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랩소디 오브 파이어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i7 7700 기본 클럭이 3.6이고 터보 클럭이 4.2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내 컴퓨터 속성에서 볼 땐 3.6GHz 나와 있는데 작업 관리자 성능에서 보면 CPU 사용량 몇 퍼센트? 4.0GHz라고 뜨는데 터보 부스터가 현재 4.0부터 작동되고 있다는 건가요? 터보라고 한다면 전 계속 저렇게 떠 있는데 수명에도 영향 가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CPU의 터보 클럭이 예를 들어서 뭐 최대 4.2라고 적혀져 있으면 싱글 코어만 사용할 때의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클럭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7700의 경우에는 싱글 코어만 사용하면 최대 4.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기 다른 수치의 터보 클럭이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인텔 CPU의 경우에는 이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8세대부터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공개하지 않더라도 테스트를 거치면 다 알아낼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자료를 다 찾으실 수 있긴 합니다. 7700의 코어 수별 터보 클럭을 찾아보면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듯이 1코어인 경우에는 4.2GHz, 2, 3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1GHz, 그리고 4개의 코어를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4.0GHz로 작동하게 됩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4.0이라고 뜨고 있다면 전체 코어의 평균 속도가 4.0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모든 코어를 사용하고 계신 상태라서 4.0GHz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CPU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클럭 스피드를 떨어뜨려서 전력 사용량과 발열을 제어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0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윈도우 전력 관리에서 성능을 고성능으로 설정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바이오스에서 전력 관리 기능을 끄신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으로 계속 돌린다고 뭐 수명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평소에 사용하실 때 CPU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랩소디 오브 파이어 님이 질문을 또 올려주셨네요. 자, 고사양 부품에서의 CPU 온도, 메인보드 온도에 관련하여 M.2 SSD를 끼울 경우 M.2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가나요? 그리고 NVMe M.2가 일반 SATA SSD보다 스펙은 확연히 높은데 제가 듣기론 시내에서 람보르기니 타고 60km밖에 못 가는 거랑 비슷하다는데 맞나요? SSD 성능을 컴퓨터가 못 따라가서 사실상 SATA3 SSD와 부팅 속도와 게임 부동 속도에 큰 차이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론적으로나 벤치마크 상에서의 순차적인 읽기 쓰기 속도는 NVMe 드라이브가 훨씬 빠르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데 순차 읽기 쓰기 속도가 관련된다기보다는 4K 읽기 쓰기 등 작은 파일을 여러 개 읽는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NVMe 방식 M.2 SSD가 4K 읽기 쓰기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하지만 순차 속도만큼 SATA 방식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NVMe 방식의 SSD의 온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NVMe 드라이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컨트롤러의 온도입니다. 컨트롤러는 SSD의 마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를 떨어뜨려서 발열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적으로 읽기 쓰기를 하는 경우 속도 저하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 유저가 실제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는 요즘 나오는 제대로 된 NVMe SSD들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발열이 NVMe 드라이브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인텔에서 발표한 수명 테스트 자료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의 수명은 작동 온도가 높을수록 보관 온도가 낮을수록 즉 사용할 때는 좀 온도가 높고 따뜻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원할수록 오히려 수명이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명이 올라간다는 거죠. 게다가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하고 부품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은 요새 나오는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팔 에이전트 손
님의 질문인데요. 아이맥 프로의 부트캠프를 설치한 후 게임을 돌릴 때 높은 레벨로 돌려도 괜찮게 돌아가나요? PC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데 맥용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해야 해서 제가 매킨토시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아이맥 프로의 스펙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최신 일체형 아이맥 프로를 새로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비교적 쓸만한 베가 56이나 베가 64급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트캠프를 사용하셔서 윈도우를 네이티브로 구동하실 경우에 그럭저럭 적절하게 게임이 돌아가긴 할 겁니다. 모니터 스펙이나 본체 스펙을 고려하면 크게 비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체형 폼팩터에서 오는 발열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세한 리뷰 등을 참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희연님의 질문. 메모리 동작 클럭 2400MHz와 4000MHz 성능 차이가 미비한가요? PC4 19200으로 가야 할지 PC4 32000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물론 메인보드는 동작 클럭 다 지원합니다. 메인 메모리의 클럭 스피드에 따른 성능 차이는 크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라이젠의 경우에는 기본 2133이나 2400 요 클럭보다는 3000MHz 부근까지 오버를 해주는 편이 성능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체감하기가 더 어렵고요.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 아니라면 조금 고속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4000MHz급의 고급 모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삼성 기본 모듈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오버클럭을 하는 거고요. 인텔이나 라이젠 모두 웬만하면은 삼성 램을 가지고 3000MHz 부분까지는 다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야세님하고 앨리스 인 원더랜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교수님 램 16기가 하나가 좋을까요? 아니 8기가 2개가 여기서 나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긴 할 건데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메모리 구성을 8+8로 하는 분들이 16으로 하는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던데 차이가 있는가요? 자,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용 CPU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용 CPU라는 거는 이제 X299나 X399 같은 상위급 CPU를 제외하고 걔네들은 쿼드 채널까지 지원을 하니까 걔네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용 CPU들은 램을 듀얼 채널로 구성할 경우에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보통은 램은 같은 용량으로 이렇게 2개를 맞춰서 넣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해서 성능 체감이 그렇게 크게 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빈 슬롯을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면 일부 메모리 슬롯이 2개뿐인 멤버의 경우에는 모듈을 하나만 넣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시려는 메인보드에 따라 메모리 슬롯이 4개라면 8+8로 구성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슬롯이 2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추가하실 예정이라면 싱글 채널로 할 수 없이 구성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라이젠이나 인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듀얼 채널과 싱글 채널의 그래픽 성능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무나 영상 감상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내장 그래픽으로 저사양 게임을 돌린다든지 하실 거면 듀얼 채널로 장착하시는 편이 그래픽 성능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질문은 한조조아님의 질문입니다. NVMe M.2 SSD 슬롯에 SATA M.2가 사용 가능한가요? 자, 이거는 각 보드마다 M.2 슬롯에 지원되는 SSD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드를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 각 제조사의 스펙을 잘 보시거나 아니면 보드 매뉴얼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슬롯이 하나뿐인 보드는 대부분의 경우 SATA와 NVMe를 다 지원하는 편이지만 일부 예외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샀던 보드도 NVMe만 지원을 해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M.2 슬롯이 있는 보드는 각 슬롯마다 지원하는 M.2 SSD 프로토콜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패스트뱅님의 질문인데요. 교수님, 1000W 이상의 파워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많다고 해서 전기 요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000W급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면 최대로 1000W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컴퓨터가 전기를 쓰지 않아도 1000W를 계속 소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1000W 이상의
파워를 쓰더라도 나머지 PC 부품이 똑같으면 저용량 파워보다 전기를 더 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파워 서플라이는 최대 출력의 50% 정도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PC 부품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출력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를 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W 정도 전기를 사용하는 PC를 500W의 파워로 돌렸을 경우야. 이 경우에는 최대 출력의 80%를 사용을 하겠죠. 아니면 800W의 파워로 돌렸을 경우, 이 경우에는 최대 출력의 50%의 전기를 사용을 하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800W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를 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파워 서플라이의 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같은 등급이라고 한다면은 800W 여유가 있는 편이 전기를 덜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효율을 고려하면서까지 고용량의 파워 서플라이를 무리해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용량 파워를 사용하면 부품에 가해지는 부하도 줄어들고 비싼 파워일수록 고급 부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비싼 견적일수록 고급 고용량 파워 서플라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박희진님의 질문인데요. 대개수님, 커스텀 순행 입문자들을 위해 가이드 영상 제작 부탁드립니다. 튜브형은 피팅을 뭘 사야 하는지, 아크릴관으로 하면 무슨 피팅이 필요한지, 커스텀 순행을 위한 기본 재료 구입해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막상 사려고 하니 용어들이 어렵고 수로 크기도 다 다르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영상에서 짧게 답을 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질문이라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예전 커스텀 순행 PC 만들기 1편 영상을 보시면 가장 최초에 올렸던 영상이죠. 이 채널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별세개 물어봐 2편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고요.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3편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